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4월 24일 방글라데시 다카 지역에 위치한 건물에서 결함으로 인한 붕괴가 발생한다. 평시에 일어난 예상치 못한 재해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 사건은 방글라데시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산업재해로 기록되었다. 방글라데시 중부에 위치한 도시 다카. 나라의 수도이기도 한 다카는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세계의 봉제기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많은 의류 공장이 위치해 있다. 방글라데시의 봉제 의류 수출액은 연 수백억 달러로 매년 전체 수출 품목의 80% 이상을 봉제 의류가 차지하고 있고, 섬유 산업이 발달한 나라 특성상 여러 도시 곳곳에 수많은 의류 공장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인 다카의 라나플라자 건물에서 한 사건이 발생한다. 2006년에 지어진 라나플라자 건물은 방글라데시의 정당인 아와미의 청년단에 소속된 소헬 라나와 그의 아버지인 압둘 카렉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로, 8층 높이의 건물에는 프라다, 구찌, 몽클레어 등 많은 의류 공장과 은행 등이 입점해 있었고, 약 5,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라나플라자는 건축 초기 4층 높이로 건설 허가를 받았었지만 건물 관계자들에 의해 불법으로 4개의 층이 증축되었고, 그곳에는 공장과 상점들이 입점하게 되는데, 보통의 공장에는 적게는 수백 명부터 많게는 수천 명의 인원들이 무거운 중장비를 두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규격의 건물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당시 라나플라자의 경우 일반적인 사무용 사무실과 상점용으로 설계된 건물로, 이곳에 공장이 들어올 경우 건물 구조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었고, 다수의 건축가들이 지속적으로 이를 지적했지만 모두 무시된 채 증축이 이루어진다. 그러던 2013년 4월, 이 시기 라나플라자에서는 위험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기 시작했는데,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건물 균열이 신고되었고, 사건 발생 하루 전날인 4월 23일 화요일에는 방글라데시의 TV 프로그램에서 건물의 심각한 균열을 촬영하기 위해 현장에 찾아오기도 했다. 그로 인해 이날 건물의 저층부에 위치해 있던 여러 상점들과 매장들 그리고 은행은 즉각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하고 운영을 잠정 중단하였지만, 상층부에 위치한 의류 공장의 노동자들은 건물 소유주인 소헬라나의 강요로 인해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시점에 이미 건물에서는 폭발음과 같은 굉음과 지지기 등의 균열이 목격되어 엔지니어에 의해 모두 건물에서 대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소헬라나는 기자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에서 벽면의 일부가 깨져서 발생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고, 이후 그는 의류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한다. 더불어 한 관계자는 만약 다음날 출근을 안 할 경우 1개월치의 월급을 지급 보류하겠다고 하였고, 이는 사실상 반협박이었기 때문에 형편이 좋지 못한 노동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4월 24일 사건 당일 오전 8시 50분경 오전부터 건물에서는 이상 증세가 보이기 시작하였고, 건물에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에 상층부에 위치한 발전기를 가동시켜 공장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조치하게 된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시설물이 흔들리면서 순식간에 8층 높이의 건물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1층만이 형태를 보존한 채 남아 있었다. 붕괴 초기 건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지진이 발생했다고 착각할 정도로 큰 굉음과 먼지 구름에 혼란을 겪었는데, 먼지가 걷히면서 건물이 붕괴된 것을 본 사람들은 즉시 구조대에 신고한다. 구조대는 비교적 빠른 시간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구조에 도움이 될 만한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었고, 보호복조차 입지 않은 채로 일부는 샌들을 착용하고 있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의료시설과 구조체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에 국제수색그룹으로부터 구조 업무에 참여하겠다는 제안이 왔지만, 방글라데시 정부는 자신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에도 유엔 등으로부터 여러 지원 제안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같은 시각 건물 아래 깔려있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은 건물 잔해의 틈 사이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일부 사람들은 구조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자
자신의 소변을 마시며 버티기도 했다. 초기 대응이 굉장히 미흡했던 데다가 구조의 의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도움을 거절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생명보다도 자신들의 위신을 더 중시한다는 이미지가 각인된다. 결국 방글라데시의 소방대, 경찰, 군인, 자원봉사자 등 이주를 이룬 구조팀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존자들을 구출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노력으로 사건 발생 17일째가 되던 날인 5월 10일에는 다친 곳이 전혀 없는 여성이 콘크리트 틈 사이에서 구조되기도 했다. 사건 직후부터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불법으로 증축된 상층부로 인한 붕괴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불법 증축된 건물에 더불어 기준에 맞지 않는 표준 이하의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이 밝혀졌고 의류 공장에 있던 중장비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해 건물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인 것이 주된 붕괴 원인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건물 건축 당시 국가의 행정기관에서도 잘못된 증축을 비롯한 불법 행위들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지만 특별한 제재 없이 건설이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조사팀은 소엘라나와 담당 기관 관계자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사건 바로 다음 날 방글라데시의 총리인 셰이크 하시나는 소엘라나를 비롯해 의류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체포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소엘라나는 종적을 감춘 후였다. 하지만 그는 사이로 인도와 방글라데시 국경에서 체포되었고 이후 소엘라나를 비롯한 수십 명의 관계자들은 붕괴와 건축법 규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2021년까지 진행되던 재판은 계속해서 연기를 거듭하다가 2022년 2월부터 재개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소엘라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도주하거나 보석 처리된 상태다. 결국 이 사건으로 약 1134명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고 약 2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보상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사건 이후 방글라데시 공장의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금전적인 도움에도 불구하고 약 3,500개의 공장 중 안전검사에 통과한 곳은 단 8개 공장뿐이었고 이로 인해 방글라데시의 공장 직원들은 여전히 위험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